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고아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옛날에도 부유한 집에서나 유모를 쓰고 아이를 맡기거나 했지, 가난한 집에서는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돈 없는 여성들은 이렇게 막 유모까지 부릴 사치는 못 부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운이 좋으면 남편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못하거나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여성들은 완전히 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나라나 복지기관 정도였어요. 그래서 1834년 영국에서는 법이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사생아들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편부모나 미혼모가 된 여성들과 빈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신구빈법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영국에서 강제노역소나 구빈원 같은 데에서는 좀 옷을 구걸하거나 먹을 걸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면 누구나 먹을 걸 조금씩 가져갈 수 있거나 옷을 얻어가거나 하는 정도의 나름 빈민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신구빈법이 생긴 이후에는 마냥 빈민들을 도와줘선 안 되겠다, 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라고 해서 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겠다면서 반드시 강제 노역소에서 일을 해야만 옷과 음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엄마는 언제든지 강제노역소에서 아이랑 같이 들어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강제노역소에는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 노역하기 싫어서일까요? 그냥 구걸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강제노역소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폭력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더 달라고 한 것만으로 이거 죽 더 달라 그랬어? 얘야? 이거 교수형 처해버려야 돼? 라고 한다거나 폭력을 가하는 등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랑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는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은 절대로 강제 노역소에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그러면 돈은 벌어야겠고 강제 노역소에서 일은 하기 싫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직업이 있죠. 하녀가 되면 돼요. 중산층 정도만 돼도 2명 정도의 하인을 두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하녀가 되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숙식 해결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기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애 키우겠다고 돈 버는 건데 애는 어떻게 해요?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모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유모랑은 조금 다른 게, 보모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살림도 하고 내 애를 보면서 다른 아이를 한 명 맡아서 같이 키우는 조건으로 돈을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엄마는 보육료를 조금 지불하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보모들도 원래 있는 아이에서 입 하나 늘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유아가 될 때까지 자기 부모 손에서 자라지 않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근데 꼭 가난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일수록 시골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중산층의 가정들에서도 아이를 보모의 집에 아예 맡겨두곤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공기도 나쁘고 막 쥐도 끓고 전염병이 막 도니까 도시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시골로 아이를 보냈는데, 멀리 떨어진 아주 공기 좋은 시골에다가 아이를 맡겨요. 그런데 매주 보육료를 주기 힘드니까 돈을 한꺼번에 붙입니다. 아이를 한꺼번에 돈과 함께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입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아예 입양이 아니라 많은 돈과 함께 아이를 한 번에 맡기면 이 아이를 여건이 될 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예 남의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호 아래 두다가 언젠가 내가 상황이 괜찮을 때 아이를 데려갈게요 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구두로.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어떤 수단, 뭐 규제받을 만한 어떤 관리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을 위해서 갓난아기를 맡은 낯선 사람은 한 번에 큰 돈을 받고 아기 엄마는 당장 내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이 낯선 사람이 내 아기를 잘 키워줄까요? 이건 거의 로또에 가까운 행운이에요. 자, 그렇게 도시에서 일하는 엄마와 시골에 맡겨진 아이. 이때부터 아기 농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 농부라는 말도 같이 생겨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고 연락할 수도 없는 곳으로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곧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사업화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아기 장사를 하면서 아기한테 들어갈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아기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 엄마한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더 큰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브로커 같은 거죠. 이쪽에서도 돈을 받고 아이를 받고 이쪽에서 돈을 더 받고 아이를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돈만 엄청 남는 거죠. 진짜 창조 경제예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좀 못생겼어. 그래서 입양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훨씬 더 싼 값에 다른 입양 브로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돌고 돌다가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 정말 뭐 노예 비슷하게 노동력이 필요한 집에 싼 값에 넘겨지게 되는 거죠. 아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와도 그냥 애가 도망쳐버렸어요, 애가 죽었어요, 애가 다른 집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이 있었으니 아기를 사고 파는 걸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준 돈을 다 챙기되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들 알겠지만 아기는요,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 밥도 돈이고 뭐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돈이고 기저귀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기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기를 받자마자 죽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너무 티가 나니까 아기한테 약을 먹여요. 그래서 아기를 하루 종일 재웁니다. 그래서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으면 내 탓은 아닌 거예요. 혹은 아주 극소량의 음식만 줘요. 그래서 애가 빼짝 말라서 죽어요. 그래도 내 탓은 아닌 거예요. 혹은 아기가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아기를 잠깐 똑바로 눕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뒤집어 놨네? 애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네? 어머 내 탓은 아닌데? 그죠? 그런 식으로 아기를 죽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에 6명이나 그 이상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입양을 시키거나 팔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아기 농부라고 불렀어요. 물론 모든 아기가 당장 죽진 않아요. 하지만 아기들은 갓난아기일 때 엄마랑 떨어졌고, 당시에 모유를 못 먹은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되기 쉬웠고, 당시에는 분유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의도치 않게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설탕물을 먹거나 우유를 먹고 설사하고 배앓이를 하면서 정말 잘 크는 아이들은 또 잘 컸는데, 그렇게 커도 전염병 한번 앓으면 싹 다 죽는 거야. 우수수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아기 농장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엄마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근데 끔찍한 건 모든 엄마가 이렇게 순진하게 내 아이는 잘 클 거고 나는 이 아이를 꼭 데려갈 거고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낳자마자 아기 농부한테 조금의 돈을 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이 아이를 죽이든지 말든지 님 맘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 농부와 아기 농장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자 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방법은 없었어요. 정말 아이를 키울 환경은 안 됐고 아기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CCTV로 볼 거예요? 아니면 이메일로 받을 거예요? 카톡을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기 농부의 손에 의해 죽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아기 농부들 사이에서도 유독 악명 높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 이름은 마거릿 워터스예요. 마거릿 워터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금세 깨달은 아기 농부였습니다. 초반에는 아기를 다른 농부한테 팔아 넘겼는데 곧 자신이 아기를 전부 돌보고 돈도 몽땅 챙기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들에게 아편을 섞은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밥도 못 넘기는 거고 그냥 죽는 거죠. 영양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한테 꼬리를 잡혀서 체포가 됐는데, 당시 체포될 때 그녀의 집에는 말라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5-6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곧장 구출이 되기는 했으나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거릿 워터스는 최소 16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연쇄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알려진 것만 그 정도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아이를 죽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유아 연쇄살인마 워터스의 뉴스에 분노했고, 이 워터스는 아기 농장과 관련해서 최초로 법정에 선 사람이고 최초로 사형에 처해진 범죄자예요. 그래서 마거릿 워터스가 1870년에 교수형에 처해진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나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갓난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거릿 워터스가 죽은 뒤에 또 다른 아기 농부가 나타났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아멜리아 다이어.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멜리아 다이어는 평범한 구두장이의 딸로 태어나서 코르셋 만드는 것도 배우고 간호일도 배웠는데 24살에 59살 조지 토머스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기 농장이 있죠. 그래서 아기 농장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마거릿 워터스가 교수형 당하기 1년 전 아기 농장 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아멜리아 다이어는 무려 30년 동안 아기 농부로 착실하게 돈을 벌어요. 맨 처음에는 산파랑 손을 잡고 신생아를 입양을 보내거나 혹은 원치 않으면 죽이는 것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돈을 받았던 아멜리아 다이어는 잡히게 됩니다. 경찰들이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파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아멜리아 다이어는 잡혀서 과실치사 및 방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6개월 중노동형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찰한테 잡혔어요. 6개월 중노동형을 받았잖아요. 아, 이렇게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는데 새로운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아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아주 잘 사는 중산층의 가정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영국 성공회의 신자고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기가 잘 지내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광고를 내요. 아주 좋은 집에 입양을 하는 것처럼, 정말 입양을 원하는 그냥 중산층 가정처럼, 그리고 이 여자가 간호의를 배웠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를 좋은 곳에 입양 보내고 싶은 갓 태어난 아이가 걱정인 미혼모들이 엄청나게 끌렸을 조건으로 신문 광고를 냅니다. 자, 그러면 영국 성공의 신자고 간호의를 배웠고 중산층에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 것 같은 이 집에 아기를 맡기는데 아니 뭐 푼돈 정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에 아기를 입양 보냅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를 만나서 어머 이 아이예요.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정말 잘 키울게요. 아기가 걱정되면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주소는 여기고요. 제 이름은 뭐예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 잘 키울게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뒤돌아서 아기 목에 흰색 테이프를 감아서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기의 옷을 벗기고 갈색 종이봉투에 아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잘 묶어서 템즈강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겨낸 아이 옷은 왜 벗겼을까요? 전당포에 팔아서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죽을 아이, 옷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당시 그녀가 사용했던 살해 도구들이에요. 이건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멜리아는 아기를 죽일 때 항상 하얀색 테이프를 썼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런 특징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템즈강에서 노를 젓던 뱃사공이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 물체를 발견을 해요. 이건 뭐지? 갈색 봉투를 발견했고 건져본 뱃사공이 봉투 안에서 하얀색 테이프로 목이 졸려 죽은 갓난아기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를 해서 갈색 봉투를 정말 찬찬히 뜯어봅니다. 이 갈색 봉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써있는 토머스 부인이라는 이름과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주소 검색을 해요. 이 주소 어디서 봤는데? 이 주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 신문 가져와봐. 야, 주소 어딨어? 하고 봤는데
아기를 입양하겠다는 집 주소가 이 갈색 봉투에 적혀있는 주소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멜리아의 수많은 가명 중 하나가 바로 토마스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요. 이 집을 찾아가는데 이미 아멜리아는 도망친 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도망쳤고 가명을 쓰고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럼 사건 해결이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쯤 며칠 사이에 템즈강에 아기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템즈강을 뒤진 경찰은 아기 시체 6구를 발견해요. 그리고 찾아서 이 아멜리아를 체포합니다. 추적을 거듭해서 이 아멜리아를 찾아서 체포를 했는데, 근데 아기가 죽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멜리아가 죽였을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기를 죽여서 템즈강에 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아멜리아를 신문해요. 네가 죽인 아기가 몇이야? 남자야? 여자야? 라고 물었는데 아멜리아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죽였는진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죽인 건 전부 다 목에 하얀색 테이프를 감고 있을 테니까 그걸로 알아보면 돼요. 말했잖아.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이 아기 시체를 전부 다 확인하니까 6구 전부 다 목에 하얀색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이 아멜리아 다이어는 아기를 원래 강에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옷장에 한동안 버려뒀다가 부패되는 냄새가 너무 심해지니까 종이봉투에 대충 넣어서 강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안에다가 돌이나 쇳덩이 같이 바닥에 가라앉을 만한 물건을 같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기 시체들이 점점 둥둥 템즈강에 떠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템즈강에 아기를 버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추가로 강바닥을 수색을 하자 아기 시체들이 더 발견이 되었고, 아멜리아의 집을 수색한 경찰이 옷더미를 발견하는데 아기 옷더미가 150kg이 발견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아기 옷더미와 전당포에 옷을 맡기고 받은 영수증, 아기 엄마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살아있는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기는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아멜리아 다이어는 나름 열심히 발악을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알코올 중독 혹은 아편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심신미약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나는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으나 이 아멜리아 프라이의 엄마가 아기의 신원을 증명을 했고 재판정은 냉정했어요. 배심원은 금방 판결을 내렸는데 몇 분 만에 판결이 났을까요? 4분 30초 만에 판결이 났어요. 유죄, 땅땅땅, 사형, 끝! 그렇게 아멜리아 다이어는 1896년 6월 10일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아이들처럼 목에 하얀색 줄을 두르고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할 말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이 아멜리아 다이어는 무려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기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살해당한 아이들의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포될 무렵만 해도 몇 달 사이에 20명의 아이들이 이 아멜리아 다이어에게 맡겨졌던 점과 집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의 옷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았을 때 최소 200명에서 최대 400명의 아기를 죽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집을 계속 옮기면서 아이들을 죽였는데 1900년에, 그러니까 아멜리아가 사망한 이후죠. 1900년에 그녀가 예전에 살던 집 지하를 팠는데
아기 뼈가 4구가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그 뼈에도 전부 다 하얀색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아기 농장과 아기 농부의 역사는 20세기 초까지도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점점 아동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입양, 아동학대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기 농장이랑 아기 농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